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금값 랠리.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바로 금인데요. 지난 11일 국제 금값이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3,200달러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달러도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금값.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값 오르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금값이 지금 국제 시세 트로이 온스당 3,3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3,200달러 넘을 수 있겠느냐,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3,200 뚫고 3,300까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금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국내 시세도 아까 잠깐 자막으로 나왔지만은 요즘에 뭐 돌반채 하나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70만 원 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게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네.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르는 이유가 뭐겠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달러에 대한 영향인데 이 달러의 가치가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주요 통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9? 요 정도 돼요. 네. 100 밑에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달러와 금값은 그냥 역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금 투자를 했을 때 달러를 보셔야 됩니다.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죠. 아니 내가 금 투자에 관심 있는데 왜 달러와 이게 반대로 가느냐? 간단한 이유입니다. 금은요 달러를 가지고 사거든요. 네. 그럼 달러를 우리 입장에서 금 살려고 그러면 달러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네. 돈을.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 아니면 뭐 올라가 지금처럼 이제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만약에 오른다 가볼게요. 그냥 달러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환율 자체가 사실상 좀 변동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환율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 달러 가치가 만약에 이제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거 금값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네. 반대로 본다 그러면 지금 금값이 오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낮았다고 했잖아요. 네. 달러 가치가 단기간에 확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돈으로 이제는 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실 또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그러다 보니 이 달러와 역의 관계가 돼서 이제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전자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전자산을 본다 그러면 이제 달러, 채권, 미국 채권, 그 다음에 이제는 금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에 10년물짜리 미국 국채의 매도세가 엄청 나왔거든요. 네네. 가격이 확 빠졌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낮아졌죠. 달러의 가치, 기축통화로서의 의심이 가서 확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있는 금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금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전망은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금값이 지금 70만 원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자, 미국 시간으로 16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모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는 뭐 금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또 금리
금리와 또 달러는 금리와 금은 또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는데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잖아요. 네. 무이자 상품입니다. 이게 뭐 금각국장에서 이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커요. 막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만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크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 많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네. 금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흐름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금값은 내려가는 거고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는 금값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금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매입이 있죠. 뭐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못 믿는 거예요. 자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이 기축통화에 대한 사실상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불안불안하니까 네. 이제 금매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이 이제 오르게 된 이유도 있고 이제는 연준 위원들의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의 향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전쟁이 심화된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 그러면 또 불안하니까 금을 또 많이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금을 딱 사야 될 타이밍이었죠. 이미 타이밍이었고 현재도 그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금값은 계속 이제 오르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 시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달러도 있습니다. 금에 비해 달러화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달러도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중 하나인데요. 사실 기축통화로서 오랜 기간 안정성을 유지해온 달러화인데 이 달러 가치는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달러 가치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관세 정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각국 투자자분들이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점이 생기면서 네. 연장선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10년물 미국 국채를 매도세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누가 이 매도세, 그러니까 10년물 채권을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본 아니면 중국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관세 때문에 전쟁 때문에 아마 중국 쪽에서 또 채권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보고 있는데 채권은 금리와 또 반대입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금리는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또 시장 금리에 영향을 딱 주게 돼요.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막대한 미국 부채 어떻게 해결할 거며 네.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투자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깜짝 놀라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제는 그래서 이제 표명한 건데 네. 어쨌든 간에 달러 약세가 지금 이제 단기간에 좀 크게 일어났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가다가 갑자기 102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의 가치가 이제는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에 대한 또 가치에 대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글로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 야 이게 달러 약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깨졌습니다. 그 미국 예외주의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도 안 좋고 각국 나라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미국만 주가 뛰고 미국만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주의라고 그럽니다. 야, 다 안 좋아도 미국만큼은 잘 올라가. 이게 예외주의인데 올해 들어와서 이 예외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관세 때문에 흔들린다 네. 이러면서 그 신뢰가 이제 딱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달러의 약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가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금값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년 중반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금 투자의 적기 바로 지금이라도 바로 될지 아니면 그 장롱에 있는 금두꺼비 뭐 저는 없습니다. 이 금두꺼비만 잘 보관하고 있을까요? 저는 계속 질문을 제가 작년부터 많이 받았는데 네. 금값이 오를 때부터 저는 계속 갖고 있어라. 이게 지금의 흐름이 매크로 환경이 금값을 떠받치는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이제는
굳이 금을 팔 이유도 없고 급하지 않는 이상은 장롱에 있는 금은 굳이 꺼낼 필요 없다. 그럼 새로 사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많이 오르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매수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금 투자라고 하면요, 단순히 뭐 한 돈, 두 돈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사실상 금 투자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금이라는 거는 투자 상품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또 거시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안전자산이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약간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는 상태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더 관망하는 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의 전망은 지금 트로이온스당 3,300달러 정도 뚫고 3,200달러 정도에서 3,300달러 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의 전망은 3,800까지 갈 수 있다. 네. 3,800달러까지 연말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3,500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있어서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할 만하고요. 올해 들어와서 금값이 21% 올랐거든요. 국제 시세로.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는 확실히 맞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파는 게 좋고 네.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는 투자 성향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사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네. 차라리 디지털 가상 자산 같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요 본인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나한테는 비트코인이 뭐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은 뭐다라는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일까요? 아니면 정말 디지털 금일까요? 아니면 그냥 S&P 500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투자 상품일까? 이거를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만약에 S&P 500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투자 네. 상품이라 근다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네. 왜? 뉴욕 주가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안전자산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거는 금과 연동돼라고 정의를 내리신다 그러면 뭐 본인의 투자 성향이니까 투자도 되겠지만은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은요 S&P 500 지수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 주가랑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볼지 아니면은 정말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내가 안전자산으로 바라볼지 이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제 개인적 의견은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죠.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겠죠. 잘 판단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선박 탄소세.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무역으로 오고 가는 큰 배들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엄청난데요. 기존에는 따로 규제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 선박 탄소세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이 해사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해사기구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는 그 해운업에 굉장한 중요한 기준점을 이제 내보이는 해사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환경 규제를 위해서 이제 탄소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탄소세가 이제 5,000톤 이상 선박 같은 경우가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출 기준이 있는데 이 초과분에 대해서 톤당 380달러 우리 돈으로 한 52만 원 정도가 이제 부과된다라고 이제는 공지를 했는데 이게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해운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네. 왜냐하면 배에서 굉장히 유독가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의 또 비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도한 비용이 되면 당연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소세가 가장 크게 이제 이슈화되고 있고 이게 해운업
그 다음에 이제 조선사 쪽으로 연달아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이미 이제 탄소세에 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제 해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때문일까? 그렇죠. 원래는 찬성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주장했던 게 있잖아요. 네. 과거의 회기. 그러니까 친환경은 사기다 뭐 이런 그러면서 네. 화석연료. 왜냐하면 미국이 또 잘하는 게 화석연료다 보니까 네. 화석연료를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네.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번 국제해사기구에서 결정했던 탄소세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탈퇴 선언을 했었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잘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 잘 합의를 해서 문미 협상도 많이 해갔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는 극적인 승인이 이제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2027년부터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뭐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고 있죠. 온실가스 배출 등에서 미국 선박에 경제적 조치 부과하는 것을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면서 강력하게 사실상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 조선업은 호황을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 해외 선박 구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도 있었고요. 근데 탄소세가 도입되면 우리 해운업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보았을 때 해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선박, 제조, 조선업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좋은 이유는 이게 물론 탄소세를 내겠죠. 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라 할까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어쨌든 간에 새로운 선박으로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게 되면 그 돈 어떻게 할까요? 해운 지수가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이제 고객사 화물 컨테이너 더 많은 돈을 받을 거예요, 일단 네. 화주들한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미치는 장사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 해운사에게도 뭐 악재보다는 저는 호재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임 상승이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호재다. 또 하나가 본다 그러면 이제 조선사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네. 조선사에게도 사실상 엄청난 호재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국내 최대 해운사가 HMM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부정적 이슈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료도 친환경 연료로 바꿔서 사실상 이 해운업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좀 느리게 하면 이제는 탄소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도 친환경 설비 추가 탑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선업에서는 또 호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조선주의 주가 고점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그럼요. 뭐 조선업은 올해 네. 탑티어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장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꾸준하게 오를 종목 중에 이제 조선업이다. 두 가지 네. 이유가 있겠죠. 금방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세의 증가에 대해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됩니다. 네. 그럼 교체하려면 신규 발주를 내야 되고, 조선업 입장에선 최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잠깐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신규 발주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선박을 개조해야 됩니다. 또 네. 그러면은 또 개조 비용이 또 들겠죠. 네. 그럼 조선업의 입장에서는 일감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역시나 지금을 보고 있는 회사 기구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이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조선업에 대해서. 왜? 해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방산 쪽에서 가장 큰 이득을 누리기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MRO라고 해서 사실 유지보수 운영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조선사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네. 미국이 중국 쪽에다 요청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 경쟁하는 나라인데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믿을 만한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약간 한 수 미치고요.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호재가 아마 조선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뭐 조선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뭐 일시적으로 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주가 관세 전쟁의 무풍지대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뭐 했죠? 우리나라 쪽에 전화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에 아니면 조선업에 대한 관세를 때릴까요? 절대 책정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이런 상호관세나 품목관세에 협상을 했을 때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업이에요. 네. 우리가 조선을 가지고 다른 거, 뭐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걸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점이 바로 조선업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관세에서 무풍지대가 바로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에루샤 매출 신기록. 에루샤, 여성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아직도 무슨 말인가 하는 남성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남성도 아닌데 사실 오늘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평동마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에르메스잖아요. 그래, 루이비통, 샤넬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앞 글자를 따서 네. 에루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명품 3대 명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에루샤 3대 명품 브랜드가 작년 한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이게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거든요. 뭐 시장이 크고 네. 뭐 국제적으로 좋은 시장이라 평가받으면 그건 참 좋을 텐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많이 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봤더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한국 법인의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조사해봤어요. 그때 이게 이 3사의 총 매출액이요 전년 대비 9.76%가 이제는 증가가 됐고요. 네. 그 영업 매출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13.1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고요. 그럼 요거를 좀 나눠서 볼게요. 이게 명품 좋아하시는 분 많다 보니까 에르메스 코리아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됐고요. 이게 매년 증가돼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니까 얼마인지 절대값을 잘 모르시죠? 네. 에르메스가요 지난해 매출이 9,600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 대단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600억 원. 그러면 이제 많이 가시는 게 또 루이비통이잖아요. 네. 루이비통은 더 커요. 지난해 매출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와, 엄청나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 5.89% 올랐고 영업이익은 3,800억 원. 샤넬 가볼까요? 1조 8천억 원 매출. 이게 전년 대비 8%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2,600억 원 이렇게 됐는데 왜 제가 근데 이 시간도 없는데 네. 이 금액을 얘기한 게 있어요. 왜? 일부러 얘기했는데 네. 분명 말씀드렸죠. 샤넬 코리아 예를 들어서 뭐 샤넬 코리아가 1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을 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네. 본사에 배당을 해줍니다. 당연하겠죠. 네. 외국계 회사니까. 네. 그럼 이거를 본사에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외국으로 다. 그렇죠. 그죠. 예, 샤넬 쪽으로 이제 미국 네. 유럽에 있는 이 샤넬 쪽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샤넬 코리아는요 본사 배당을 1,300억 원 했습니다. 2,600억 원 영업이익 남겨서 엄청납니다. 반했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좀 약과예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얼마를 본사 배당했냐고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 3,8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본사 배당을 얼마 했냐 그러면 2,100억 원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대부분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갖고 루이비통 본사에다가 네. 외국계 돈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딱히 또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야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크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명품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 중 하나가 기습 가격 인상 소식입니다. 꾸준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면 일반 소비재라고 본다 그러면 네. 보통 이제는 양이 줄게 됩니다. 수요가 줄죠. 네, 그렇게 되는데 사치재 같은 거는 완전 네. 달라요. 이제 고관여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사치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더 이렇게 받쳐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치재는요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샤넬 같은 경우가요 1년에 2번씩 올립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사실 명품 중에서도요 샤넬을 항상 올린다 이렇게 돼 연례 있어요. 행사처럼 올리는 네. 거군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네. 한 번 올리거든요, 1년에. 근데 작년에 2번 올렸어요. 아, 예, 이것도 계속 가격 올리고 있고 네네.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이제 샤넬, 에르메스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거의 2번씩 지금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야, 명품은 계속 네.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지금이 제일 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이들 사시는 거예요.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신다는 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네.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리셀로 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사뒀다가 이거를 중고로 팔던지 아니면 개봉하기 전에 팔던지 해서 이런 리셀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뭐 명품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스에서는 명품업계도 불황이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 가운데 에루샤만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이 그만큼 이 명품 브랜드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명품 시장도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페르가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많이들 과거에 샀던 펜디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명품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에루샤보다는 그레이드가 좀 낮죠. 이제 등급이 낮아도 일단 그래도 같은 명품 시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제 네. 에루샤만 사실상 이제 오르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제 딱 3대장이거든요. 사실 이게 에루샤가 명품 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명품. 이게 패션 쪽에서. 네. 그래서 이 가장 3대 상품만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명품 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더더욱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또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명품 매출 최고 기록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불안형 소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명품 시장은 사실 사치제다 보니까 사실 돈 있으신 분들이 이제 구매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일반 국민들을 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불황형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불황형 소비.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필요한 것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약간 이게 사치제라고 느끼는 건 잘 안 네. 써요. 네. 물론 이제 에루샤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시장인 네. 거고. 그러니까 불황형 소비가 어떤 거냐면 필수 소비재 소비만 같은. 쓰는데 네. 대부분의 필수가 뭘까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겁니다. 예, 병원 가는 거는 아끼지가 않아요. 일단 아프니까 일단 가야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원비예요. 예, 이런 거는 계속 지출이 늘어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써야 되는 것들. 네. 근데 뭘까요? 바로 일반 패션이에요. 예, 옷 입는 거, 네. 예, 이런 거, 뭐 머리 만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줄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통계로 잡혔어요 이번에.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불황형 소비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다 보면서 보니까요 3월 카드 결제액을 봤더니 소화가는 크게 늘었습니다. 애들 아프니까 독감도 네. 있었고, 근데 여행은요 많이 줄었어요. 카드 그렇군요. 소비가. 네. 예, 이게 못 가는 거죠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불황형 소비를 떠받치고 있고, 조금 더 조사해봤더니 뭐 소아과, 대학병원, 피부과, 내과, 유아교육은 카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의복, 의류, 스포츠, 문화, 레저, 가구, 교통, 여행은요 카드 소비가 완전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에도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불황이긴 한데 불황형 소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5대 협상국 등 한국, 관세 최소화 이끌어낼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심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관세 정책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더니 하루 만에 또 변덕을 부린 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5대 협상국을 먼저 지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일본, 그다음에 뭐 영국, 호주, 인도 이렇게 이제는 5개 나라에 대해서 야 이거 그럼 먼저 협상하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불리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간에 지금 관세는 가장 큰 이슈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자동차는 이제 4월 3일부터였죠. 25%의 품목 관세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되고 있고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부터 돼요. 근데 5월 3일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도 25% 관세가 책정이 되는데 네. 이거 가지고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야, 요거 좀 유예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얘가 나왔거든요. 네. 이걸 하겠다라는 건 아직 아닙니다. 네. 시사했거든요. 이거 유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제였죠. 자동차 관련된 주가가 크게 이제 끄게 됐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자동차 회사를 이제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는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가 미국 자동차 3사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게 3사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죠. 왜냐하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는요 캐나다, 멕시코에서 물량 다 들어오거든요. 네. 거의 다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동차 관세에다가 이 자동차 부품 관세까지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고 네. 자동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그 많은 또 시간을 번 거고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뭐 타협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국민들은 아이폰을 50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500만 원 아이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트럼프가 과연 그 민심을 읽은 걸까요? 읽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죠. 이게 200만 원 주고 사다가 500만 원 낸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네. 미국에서는 아이폰 많이 쓰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도 많이 쓰지만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 아이폰을 얘기한 것뿐이지 IT 전자제품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다양한 뭐 노트북,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IT 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야 돼요, 돈 네. 주고. 그런데 뭐 2배가 올라, 3배가 올라 그러면 열 받죠. 예. 그래서 그 민심에 이제는 이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제 네. 진화 조치를 내려줬다. 그래서 이 IT 제품에 대한 20가지 목록입니다. 이게 미국 관세청에서 목록을 딱 뽑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빠지기로 됐어요. 상호 관세에서는. 네. 상호 관세에서 이제 딱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전자 IT 쪽에서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아니야. 상호관세에서 빠지는 거지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은 품목관세로 조만간 발표할 거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시장이 확 또 죽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일단 상호관세에서는 전자제품이 빠졌다라는 거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 그런 이유는 역시나 아이폰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 네. 젊은 층에 대한 민심 이반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참 오락가락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고도의 전략이다. 아니면 혹은 내부에서도 갈등이 크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도의 전략인데 내부의 의견이 커서 고도의 전략대로 지금 못 가고 있다. 그 둘 다군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이제는 적자입니다. 이제 적자도 네. 두 가지예요. 이제는 무역 적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손해 보고 있어. 그럼 우리한테 물건 잘 팔고 있는 이런 나라들한테 관세 때릴 거야. 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 적자 해소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재정 적자죠. 부채가 5경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부채가 망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적자를 갖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고민은 이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적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를 본다면 이 무역 적자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조업이 살아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자국 제조업 활성화시키려는 네, 네.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가 딱 생깁니다. 네. 아니 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요 사실상 팔아봤자 밑지는 장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국 통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환차 이익이 안 납니다. 이게 그렇군요. 환율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달러 약세를 만들어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너무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축통화입니다. 달러가 강한 이유가 몇십 년 동안 달러가 강했던 이유가 기축통화예요. 여러분 달러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다 사거든요. 중앙정부도 다 사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큰 흐름을 가지고 야 그러면 달러 약세를 좀 놔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달러 가치를 내리자 하자니 네. 이게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에서의 가치를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달러 가치 올리자니 이게 지금 수출기업에 문제가 생기고 달러 가치 내리자니 이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의구점이 생겨서 사람들이 국채 매도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바로 이제는 그 유명한 트리피니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문제 있다가 딱 해결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딱 옆에 있어서 1기 때부터 이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 있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미국 국채 10년물짜리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네. 나라들한테 이제 네. 동맹국들한테 그러면 10년 이게 10년물이 아니에요. 100년물입니다. 100년물. 그러면은 100년짜리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 무이자예요, 그것도. 공짜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네. 그럼 달러 가치 지키면서 사실상 이제는 달러 가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에서의 어떤 지위를 지키면서 이게 묘수긴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100년짜리 이제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강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강매가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과연 살까? 일본이 살까? 근데 미국이 이제는 좋아? 그러면 사게끔 만들어야지. 그 뭘까요? 당근과 채찍을 주는데 네. 당근은 방위비, 채찍은 관세. 네. 아니 미란 보고서 써 있다니까 이게.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변수가 생긴 거죠. 네. 예, 이제는 강경파와 약간 이제는 평화주의자, 온건파 사이에서. 예, 온건파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지금 내부에서 부딪히면서 네. 이게 흐름대로 잘 못 가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 정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트럼프가 스스로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유연한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인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네. 아, 나는 유연한 사람이라서 각국 정부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고 유연하게 움직이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연함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유연하겠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화가 나죠, 화가. 화가 나죠. 왜냐하면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협상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별점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거에 대비할 시간을 안 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자서전에 있듯이 이 거래의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경파와 온경파의 어떤 부딪힘 때문에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게 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관세는 예고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을 위해서 7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33조의 투자가 되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세 결정을 봐야겠지만 충분한 대책이 될까요? 없는 것보다는 난데 약하죠 사실. 약합니까? 뭐 33조 원 정도면은 각 다른 나라의 보조금 대비해서는 사실 네. 너무 약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추경안, 그러니까 정부가 10조 추경하다가 이번에 12조 추경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정부가 좀 늘려주겠다라고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다가 한 33조 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이제 책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상 보면은요 좀 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부족하다. 첨단 네. 산업 재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사업 소부장 투자 21조 원, 뭐 인프라 5조 원, 인재 확보 6조 원, 그래서 총 33조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더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주거든요. 네. 또 우리는 보조금을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세액 공제만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초반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사실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계속적으로 R&D 투자가 좀 늘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 우리도 이제 보조금 소부장 쪽으로 이제 보조금이 신설이 된 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환영할 만한데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정부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럼프가 일부 유연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관세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 반도체 관세 면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힘들 거라 봐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힘들군요. 관세율은 낮출 수 있는데 네. 0%의 관세율은 면제라는 건 결국에는 0% 아닙니까? 근데 네. 원래 FTA 개정, 그러니까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0%로 갔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25%가 지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시장에서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 이 품목 관세, 그러니까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자국 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할 수 있는 게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품목 관세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25% 이상이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아마 면제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관세율이 낮춰주는 정도? 10% 이내로 좀 나와주면 그만큼 해도 이제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너무 미국이 노골적으로 마이크론을 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그 D램 같은 경우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3사입니다. 전 세계 네. 3사인데 마이크론이 예전에 D램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1분기 자료인데요. 20%가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걸까요? 자국 기업이니까 밀어주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국 기업이니까 계속 또 마이크론을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근데 사실 D램 기술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레거시 네. 반도체는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HBM. 네. 예, 마이크론의 HBM에서 마치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아직은 사실 기술력은 앞서 있지만 일단 마이크론이 삼성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HBM 쪽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여서 HBM 때문에 점유율이 거의 20%가 넘어갔어요. 마이크론. 네. 그래서 무섭도록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발칵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마이크론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또한 외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아마 면제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이야기 해볼까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에 미국 군수산업을 포함해서 전기차, IT 등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산업계가 생산 차질을 빚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카드 중 하나예요. 히토류. 그러니까 희귀한 흙이라는 네네. 뜻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물을 뽑아내서 우리가 이제는 첨단 산업에 많이 쓰여요.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기 체계, 레이더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히토류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사실 그럼 이렇게 희귀한 흙이고 가치가 높고 이게 중국이 전략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나오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 많아요. 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공 처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 예, 기술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공 처리할 때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안 하는 거고요. 네. 미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서 하느냐? 다 중국에서 합니다. 예, 네. 중국에서 가공 처리, 전 세계 히토류 가공 처리의 90%가 중국이 합니다. 매장량 1위, 가공 처리 1위. 그것도 미국도 그래서 74%를 이제는 중국에서 사오거든요, 히토류를.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이 막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첨단 산업이 스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중국이 그래서 갖고 있는 전략적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7가지의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는 광물에 대해서 수출 금지 딱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뭐 방법이 없어요. 예, 지금 뭐 히토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슬슬 군침을 흘리는 게 어디겠습니까?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 맺자고 하는 이유가
일단 자국 나라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규제 때문에 안 되거든 일단. 네. 그럼 이제 딴 나라에서 이 환경 오염 시키면서 뽑아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갖다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광물 협정 맺자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히터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수출 금지를 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면서 상대국의 공을 넘긴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또 미국 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강조해서 관세 최소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리한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줄 건 주고 갖고 올 건 갖고 오자 이렇게 네. 봅니다. 일단 먼저 이제는 우선 협상 대상국에 됐긴 돼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일단 다른 나라들 있어요. 네.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지 인도 먼저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 협상하는 거 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괜히 일타로 가갖고 네. 괜히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 관세 협정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지 너무 네. 급하게 뭐 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점들은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영국, 호주, 일본, 뭐 인도 5개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 건 주자. 그러면은 뭐를 줄 수 있느냐? 네. 역시나 알래스카 가스전 계속 지금 투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투자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 지분 투자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LNG를 좀 많이 사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조선업 가지고 또 지렛대 삼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갖고 올 거는 뭐냐? 역시나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품목 관세는 어쩔 수 없어요. 품목 관세 콕콕콕 집어넣었던 거는 그냥 관세율 낮추는 점에서 합의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기존 그대로 한미 FTA 기존 그대로 가자. 이게 가장 좋은 저는 갖고 올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바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배달의 민족 포장 수수료 폭풍입니다.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14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점주들은 포장 주문을 받을 때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수료가 6.8%라고요. 높습니다. 네. 높아요. 이 포장 수수료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이 배민을 통해서 이제 포장하겠다 주문한 거예요. 배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플랫폼비를 받는 거거든요. 6.8%좀 세죠. 결국 소비자 몫으로 더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되니까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가 인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배달의 민족 광고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럼 배달의 민족은 우리 민족일까? 근데 우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 아닙니다. 게르만족이에요. 지금 독일에서 2019년도에 샀습니다. 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유럽계에 있는 독일계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배민을 샀어요. 4조 넘게 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엇박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수수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투자한 기업이니까 그만큼 이제 이윤을 갖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지금 보면은요 시장에서 나오는 건 6.6%가 넘는 수수료 그것도 포장 수수료인데 네. 이게 너무 많은 플랫폼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비되는 게 쿠팡 같은 경우에도 네. 쿠팡도 우리나라 민족은 아니죠. 사실상 이제 미국 기업인데 네. 쿠팡은 그래도 포장 수수료는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게 네, 영원으로. 그래서 네. 안 받는 걸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과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배민 운영사 측은 포장 주문은 배달비가 안 드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 주문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아서 포장 비중을 늘리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배민 앱을 통해서 포장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가를 또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배민 입장에서는 10% 채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다. 대신에 이런 포장 수수료를 받아서 마케팅을 쓰겠다. 마케팅 비용에 쓰고 소비자 프로모션에 쓰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게 뭐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한테 이득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야기거리, 아무튼 이유를 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얘기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말씀드린 거는 포장 수수료 아예 안 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어차피 배민에서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비는 들긴 들거든요. 네네. 뭐냐면 고객들은 배민을 통해서 포장 주문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망상도 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비도 들 거고, 그래서 비용 받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이게 수수료율이 세다라는 게 아마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은 좀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배달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딜리버리 히어로 쪽에서 의지만 있으면 네. 충분히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의 협력 부분은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의지의 싸움이고요. 이 시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원망을 받는 것보다 상생하는 게 더 좋은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